자,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에 해당하는 고부 지역인데요. 자, 이곳은요. 정말 이 드넓은 평야와 눈부신 해안을 끼고 있어서요. 전라도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곡창지대로 알려진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이 신임 군수의 취임식이 열립니다. 그의 이름 바로 조병갑. 조병갑. 물러거라! 신관사또 행차시다! 그러니까 딱 봐도 어진 군수의 모습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게 딱 지금 느낌이 오고 있죠, 지금요? 네. 맞습니다. 이 조병갑에게는요, 이곳에 온, 즉 이 고부에 온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고부 지역이 뭐가 유명하다 그랬죠? 이 지역이? 쌀. 쌀. 너무 유명하잖아요. 조병갑은요, 바로 여기 고부에서 농민들의 세금을 뜯어갈 속셈을 가지고 고부 지역으로 온 겁니다. 세금 걷기 딱 좋은 날씨지. 세금뿐이겠는가? 아하. 오, 악랄해. 아니나 다를까. 자, 이 조병갑은요, 고부 군수 취임과 동시에 농민들을 향해 각종 수탈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조병갑에게는요,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듣도 보도 못한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어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다. 불효죄. 세금 내시오. 에? 불효죄예요? 와, 형제간에 화목하지 않았다. 불목죄. 돈을 내시오. 급기야 이 조병갑은요, 백성들에게 이런 돈까지 내라고 합니다. 바로 본인 아버지의 그 업적을 기리는 공적비. 이거 세울 테니까. 우리 아빠 공적비 세울 거거든. 이 돈 고부 지역 백성들 좀 내봐. 와. 너무하네요. 효자인 것처럼 되게. 황당한 거죠, 이게. 그죠? 자, 그런데 조병갑이 아주 황당한 일을 계속해서 벌여나갑니다. 바로 이걸 설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대체 뭐였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만석보. 만석보? 만석. 만석보. 네. 보라고 하는 거는요, 물을 모으기 위해서 하천이나 골짜기를 막아 만든 저수지를 말합니다. 근데 농민들이 조병갑이 만석보 짓는다고 하니까 황당해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곳 고부에는요, 만석보와 같은 저수지가 있어요. 네, 이미 있습니다. 아니, 마을에 이미 저수지가 있는데 조병갑은 대체 왜 이런 황당한 짓을 또 했을까요? 그걸 빌면 또 세금 거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물 가지고. 맞습니다. 조병갑은요, 만석보를 짓고 저수지를 이용하는 물세를 2배로 거두려고 했던 겁니다. 물세. 게다가요, 이 만석보 만들려면은 누가 만들겠어요? 이제 농민들이 또 이제 농민들이 또 투입이 되죠. 당연히 고부 지역의 농민들입니다. 게다가 그 노동을 시켜놓고요, 돈까지 안 줍니다. 한마디로 무임금 노동. 자, 이렇게 갖은 트집으로 세금을 걷던 조병갑. 이 당시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단어. 상관우리. 그죠? 많이 들었어. 그렇습니다. 이 탐낼 탐, 벼슬관, 더러울 오, 벼슬아치리. 재물을 탐내서 빼앗는 아주 행실이 나쁜 관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당시 탐관오리의 대명사 누구? 조병갑. 조병갑.
이런 상황에서 핍박받던 조선의 농민들에게 하나의 그 희망을 제시했던 종교. 이게 뭘까요? 동학. 그게 동학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정말 간절히 바랬던 농민들. 이들이 믿었던 것이 바로 동학이었던 것이죠. 동학.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아, 그렇죠. 저가 배웠을 때 그 인내천. 또 예. 뭐 그렇죠. 사람은 고 하늘이다 뭐 그 있고 뭐 최재우 님이 이제 그 만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최시현 그 세 번째는 모르는데 아무튼 잘한다. 야, 역시. 아. 간질간질 하시는가요? 예. 아니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이 만지고 있으려고요. 예. 많이 만지고 있는데. 자, 맞습니다. 이 동학은요. 동력, 동, 배울, 학. 동쪽에서 온 학문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왜 동쪽의 학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자, 이거는요. 동학의 반대말로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동학의 반대말은 뭘까요? 서학. 그렇죠. 맞습니다. 서쪽에서 온 학문을 뜻하는 서학입니다. 서학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엔 천주교. 그렇죠. 천주교입니다. 당시 서학은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자 조선에서는 뭐 굳이 외래의 것을 따를 필요가 있어? 이 서학에 대항해서 우리 역시도 모두가 평등하다고 한 내용 담지 뭐 그러면서 만든 게 바로 동학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또 동학은요.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기라면서 양반과 농민 사이의 신분제를 없애고 모두가 평등한 것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동학은요. 조선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요. 농민층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어 갑니다. 자, 그런데 동학을 믿는 농민들의 가슴에 정말 뜨거운 불을 지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893년 6월 이 조병갑의 도를 넘은 횡포에 지친 농민들은요. 이런 행태를 견디다 못해서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바로 고부 마을의 몰락한 양반 전창혁이라는 사람입니다. 전창혁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부마을 농민들은 바로 이런 조병갑의 행태에 정식으로 건의하는 일종의 탄원서를 작성해서 관청에 올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탄원서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조병갑. 네네네, 맞습니다. 조병갑입니다. 농민들, 백성들 정말 순수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항의하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탄원서를 받은 조병갑의 반응 어땠을까요? 저들을 매우 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자, 이렇게 항의하는 농민들을 무자비하게 때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부 농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전창혁이 죽은 겁니다. 곤장을 맞고 후유증으로 끙끙 앓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분노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 그의 이름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죠, 이제? 바로 전봉준. 누구보다도 이 전봉준은 너무 분노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니까. 전 씨,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전봉준은 전창혁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유.
아버지의 이런 허망한 죽음을 맞은 전봉준. 자,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자, 이 녹두는요, 작고 단단합니다. 전봉준이 어릴 적부터 이 몸집이 좀 작고 왜소했거든요. 그런데 와, 그 최고를 뛰어넘는 리더십 그리고 카리스마를 지닌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그를 녹두 장군. 약간 작은 거인 막 이런 느낌. 아유, 좋네요. 좋은 표현이네요. 딱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봉준은요, 평소에 동학을 믿으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인물이죠. 이런 상황에서 전봉준은요, 굳은 표정으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조병갑을 이렇게 둘 수 나. 자, 그 후 몇 개월이 흐른 1893년 11월 고부 마을에는요,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거리를 걷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변을 살피더니 어느 한 집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방 안에는요, 전봉준을 비롯해서 수십여 명의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동학 교도들과 뜻이 맞는 고부 마을의 농민들이 모인 모임의 정체는 바로 탐관오리 조병갑을 처단하려는 그 거사를 결의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네. 자, 그런데 혹시나 이 일이 발각되면 당시 고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조병갑에게 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죠. 자, 바로 그때 전봉준이요, 아주 특별한 것을 그들 앞에서 꺼냅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한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특별한 걸까? 전봉준이 꺼낸 거 이겁니다. 왜요? 사발 그릇. 왜 이걸 꺼냈을까요? 자, 전봉준은요, 이걸 꺼내서 뒤집고 원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요, 바로 이 문서를 작성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오, 원이다. 뭐지? 자, 전봉준이 사람들과 함께 작성한 문서, 바로 사발통문입니다. 와. 사발통문은요, 이 사발을 엎어서 그린 원을 중심으로 참가자의 이름을 둘러가며 적은 종이입니다. 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보이네요. 전봉준. 보이죠? 글씨를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과연 전봉준은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시작이잖아요. 모임을 주최한. 네, 자기가 이제 맨 위에 쓰던지 중심으로 쓰면 음. 바로 발각이 되니까 정답! 돌려서 그냥 모든 사람이 하나로. 잠깐만, 이거는 이야, 진짜 머리 좋다. 이건 진짜 인정. 맞습니다. 혹시나 거사가 적발되더라도 지도자는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대박이다. 너무 아이디어 좋죠? 머리 네. 너무 좋다, 이거. 자, 그렇다면요, 이 사발통문의 내용, 거사를 위한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여기쯤 적혀 있습니다.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소한다.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한다. 군수에게 아부하여 인민을 갈취한 탐관오리를 쳐 징계한다. 느낌이 오시죠? 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네.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전봉주는요 당시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항목에 그 최종 목표를 적었던 것이죠. 어떤 내용일지 한번 네. 보시죠. 자, 수도로 직행할 거? 전주영을 함락하고 수도로 직행한다. 와. 조정. 아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왕이 이게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조선 조정을 의미합니다. 한양으로 진격하여 군기를 멸할 것이다. 교수님, 그 조병갑을 처단하는 게 목표인데 수도 한양까지 가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러한 형태의 농민분기는 그전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민분기를 한 30여 년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 농민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중앙정치 단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들의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탐관 오리 및 각종 양반 몰입배들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울로 가야 한다. 그런 방식의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죠. 전봉준과 고부 농민들은요 1894년 1월 10일 드디어 준비했던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자, 감시가 소홀했던 밤이었는데요. 전봉준은 천여 명의 농민들과 횃불을 들고 고부 관하로 바로 진격합니다. 자, 그 분노의 현장 어떤지 영상 한번 보시죠. 죄인들도 사실 죄인도 아니겠지. 그러니까요. 분노가 느껴지네요. 와. 영상 보니 어떠세요? 분노가 너무 느껴져요. 네. 네. 조병갑을 잡아라 거기서. 약간 속이 좀 후련하고. 뚫려요. 예. 그렇죠. 전봉준과 천여 명의 농민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먼저 무기고를 접수하고 창고를 털어서 남은 쌀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감옥을 부수고 억울한 죄인들을 석방시켰죠. 전봉준과 농민들은 별다른 무기 없이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이 죽창으로 순식간에 고부 관할을 접수했던 겁니다. 자, 훗날 이날의 봉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부 농민 봉기. 자, 이건요 전라도 고부에서 전봉준과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탐관 오리 조병갑을 몰아낸 역사적 사건입니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자, 이 700여 명에 달하는 연합 독립군의 총지휘를 맡았던 인물 누구였을까요? 홍범도. 맞습니다. 바로 홍범도였습니다. 교수님, 독립군을 연합한 게 좀 대단한 일인 건가요? 싸우려면 사람이 일정한 규모로 모여야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군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첫 번째 성과가 연합독립군이고 그 연합독립군의 정식 명칭이 대한북로독군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모인 연합 독립군은요 하나둘 이곳으로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봉오동. 이 봉오동은요 바로 연합 독립군의 새로운 근거지가 된 것이죠. 자,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영화. 영화 맞습니다. 홍범도, 예. 과연 봉오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그런데 홍범도가 왜 봉오동을 택했을까요? 뭔가 아까 말했듯이 산 속에서 호랑이 잡아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유리한 이런 전투의 지형을 이용하기 위한 맞습니다. 이곳 봉오동은요, 마치 이 삿갓을 좀 뒤집어 놓은 모양, 이런 모양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의 눈을 피해서 군대를 모으기 좋은 데다가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기 쉬운 정말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아. 자, 이때 연합 독립군을 이끌고 있었던 홍범도의 전략,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홍범도 얘기를 들었으면 그 주 전략 혹시 뭔지 조선사 그래서 느낌 오지 아까도 않아요? 나왔듯이 딱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질 수 있는 게릴라 전투가 아니야. 맞습니다. 자, 봉오동에 모여든 700여 명의 연합 독립군, 이들의 타깃은요, 중국과 조선의 국경을 지키고 있었던 함경북도 지역의 일본군 소대였습니다. 자, 이미 홍범도는요, 연합 독립군을 결성하기 이전부터 계속 약 7개월간 수차례의 게릴라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홍범도의 이 전략은 성공했고요. 국경 지역에서의 일본군 피해는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군 가만히 있을까요? 아, 약오르죠. 예. 결국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났던 일본군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부대로 이 독립군을 쫓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부대, 월강 추격대대.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월강? 그 보통 이렇게 월담? 어어어어. 담 넘는 거. 맞습니다. 강을 맞습니다. 건너서 추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서 북간도에 있는 우리 독립군을 소탕하겠다라고 하면서 약 300여 명의 일본군 정예 부대를 보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일본군 추격대대는요, 중국의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그냥 북간도로 넘어옵니다. 근데 아무리 뭐 그 남의 땅이 중국 땅인데 그렇게 넘어가도 돼요? 일본군이? 아, 당연히 안 되죠. 저렇게 큰 부대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새벽부터 이렇게 신속하게 가서 독립군을 탁 치고 돌아오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약점이 뭐였냐면 독립군의 상황을 몰랐어요. 한편에서는 얕잡아 봤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다 올 생각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가볍게 이기겠다라는 일념으로 북한도에 진격해온 월강 추격대대, 그리고 연합 독립군, 둘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전투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렇게 1920년 6월 7일 새벽 6시경 봉오동 입구로 진입하는 일본군을 목격한 독립군. 자, 일본군을 보자마자요, 탕탕탕 몇 발의 사격을 시도한 뒤 이 독립군들이 불이 나게 도망을 갑니다. 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도망치던 독립군. 그리고 독립군의 뒤를 쫓아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던 일본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 끝나면 안 되잖아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일본군의 강력한 무력 앞에 막다른 골짜기로 도망가는 줄만 알았던 독립군. 사실은 일본군을 유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일본군이 독립군의 뒤를 쫓아서 이 봉오동 깊은 골짜기 한가운데로 들어선 그 순간 전군 사격하라! 홍범도가 이끄는 연합 독립군들의 무차별 사격이 시작됩니다. 정면과 막 오른쪽, 왼쪽 3면에서 총탄이 날아왔거든요. 일본의 월강 추격대들은요, 그때서야 포위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죠.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 이 혼비백산한 일본군은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이 기관총을 앞세워서 대응 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도망치려고 이 발버둥치는 일본군의 노력에도요, 그들은 결코 봉오동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사격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봉오동에서 총격전이 계속되던 오후 4시 20분경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꽝!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이 폭풍과 함께 비와 우박이 막 거세게 쏟아져 내린 겁니다. 자, 홍범도의 독립군도 이런 기상 상황 속에서 공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때 일본군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이자? 지금이다. 소강 상태를 틈타서 재빨리 도망칩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으니까요. 에이, 그래요. 정신없이 도망치던 일본군.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상상하지도 못한 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일본군은 이렇게 소리쳤죠. 독립군이다. 독립군이 또 매복해 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독립군이 그 일본군이 도망갈 거를 계산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이 총격전이 다시 가열차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총을 쏜 대상, 놀랍게도 독립군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일본군? 맞아요. 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요. 아니요, 그게 어떻게 되지? 도망가는데 왜 거기가? 자, 당시 두 방향으로 나뉘어서 도망갔던 일본군이 서로 후퇴하다가 마주친 거예요. 뭐야 그러면? 그러다가 상대방을 막 날씨 지금 안 좋고 지금 막 보이니까. 살아야 되니까 지금 상대방을 독립군으로 착각해서 서로를 공격한 겁니다. 북간도의 독립군 그 정도는 뭐 단번에 소탕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쳤던 이 월강 추격대대가 홍범도의 요인과 매복 전략에 보기 좋게 놀아난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독립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리죠. 독립군 승첩, 봉오동에서 적을 대파. 야, 이 독립신문에 봉오동에서 크게 이겼다는 승전보가 국내외 조선인들에게 날아든 겁니다. 자, 이렇게 홍범도, 그는 명실상부 독립군의 영웅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봉오동에서 참담한 패배를 당했던 일본군은요, 4개월 뒤 이 북한도를 아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무서운 기세로 다가옵니다. 드디어 일본군이 제대로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동원된 일본군의 병력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만여 명. 2만이요? 네. 아니면? 전쟁하려고 그냥 이렇게 왔구나. 현지 부대 수준이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작전을 아예 그냥 작정을 한 거죠, 작정을. 맞습니다. 자, 이때 홍범도의 전략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이때도
게릴라였을까요? 근데 그 게릴라도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2만 명은 홍범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두산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지형이다. 조국 땅과 더 가까이 가서 조선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전투를 준비하자. 자, 일본군을 피해서 독립군의 근거지를 봉오동에서 조선 땅과 좀 더 가까운 백두산으로 옮기자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홍범도 부대를 일본군이 아주 바짝 추격합니다. 그렇게 쫓고 쫓기는 일본군과 홍범도의 독립군 부대. 그런데 갑자기 홍범도가 이렇게 외칩니다. 모두 멈춰라. 아니, 한시라도 멀리 이 일본군을 따돌려야 했던 홍범도 왜 갑자기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갑자기? 왜 멈추죠? 가는 도중에? 자, 백두산으로 향하던 길에 이 야영을 하게 된 이 홍범도는요, 이대로 일본군에게 따라잡혀가지고 억지로 이 전투가 시작된다면 이거는 독립군한테 너무 불리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억지로. 자, 그렇게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홍범도가 멈춰선 이곳, 교과서에서도 너무 잘 나오는 역사적 장소, 바로 청산리. 여러분, 청산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나요? 청산리 전투. 네.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게 김좌진 장군. 맞아요. 그렇죠. 네. 김좌진 장군이 딱 나와야죠. 네, 맞습니다. 딱 홍범도 장군, 뭐 봉오동, 네. 뭐 청산리 하면 김자진. 김좌진. 시험 문제, 시험 문제. 네,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 문제. 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 청산리 전투에서 김좌진과 함께 이 홍범도 역시 활약했습니다. 몰랐어요. 이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저는 아예 다른 이 파트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요. 이 청산리에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던 이 홍범도에게는요. 굉장히 풀기 있는 난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운 숙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보시겠습니다. 청산리 일대가 은세계로 바뀌어 군사 행동이 곤란할 정도였다. 은세계? 은세계. 아, 눈이 많이 왔다? 그렇죠. 이 산악지대잖아요. 때문에 10월은요 이미 한겨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홍범도와 독립군 겨우 손바지 하나에 이 방수되지 않은 그런 집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악조건과 압도적인 병력 차이에도요, 홍범도는요 매복하기 좋은 장소를 찾아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산 정상을 향해 간 것이죠. 그렇게 10월 21일 늦은 오후, 아니나 다를까 일본군은요 청산리 일대 여기저기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단합니다. 바로 산 정상에 있는 홍범도 부대. 그런데 이때 일본군이 하나, 둘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지? 그 이유는 일본군이 홍범도 덫에 걸려든 결과였습니다. 산 정상으로 이동하는 척하던 홍범도 부대는요, 사실 산 기슭을 통해 교묘하게 산을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와. 근데 그 사실을 몰랐던 일본군은요, 서로를 향해 총을 쏘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봉오동 전투에서 이 5인 사격이 그때는 이제 정신없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일본군끼리 착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전투에서는 달랐습니다. 홍범도 부대는 무엇을 잘 알고 있다? 지형을 잘 알고 있다. 이미 계산을 다 했던 거예요. 엄청나다. 자, 이 싸움을 완루구 전투라고 부릅니다.
와. 자, 그런데요. 홍범도가 이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또 다른 전투에 뛰어들입니다. 자, 이 전투, 그가 뛰어들었던 이 전투를 지금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김좌진. 김좌진 장군. 완루구 전투 그 다음 날 또 다른 매복 장소를 찾아 이동하던 이 홍범도 부대가 김좌진 부대와 일본군의 전투를 목격을 한 거예요. 자, 홍범도 부대는요, 그 일본군의 뒤로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와. 그리고 이 순간 일본군은 아비규환에 빠지죠. 와. 또 다른 독립군 부대다! 협공이다! 뒤에서 맹사격을 퍼부은 홍범도 부대로 인해 일본군 전열이 흐트러집니다. 포위당했네요. 맞습니다. 와. 자, 그렇게 하루 종일 진행되던 전투는요, 후퇴하기 시작한 일본군의 패배로 막을 내립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어랑촌 전투라고 합니다. 어랑촌. 네. 자, 이렇게 청산리 일대에서는요, 6일 동안 총 10여 번의 전투가 이루어졌고요. 10전 10승. 와, 대단하죠? 좋다. 완전 완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0여 번의 전투를 통틀어서 우리는 청산리 전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청산리 전투에서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큰 상대를 싸우기 위해서는 주위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우, 네. 식량과 옷, 후원금을 보태는 사람, 인적이 드문 밤길을 골라 독립군의 무기 조달을 위해 힘쓴 사람, 정말 수많은 간도의 조선인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독립전쟁에 함께했던 것입니다. 같이 전투에 참여한 거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네. 그렇게 나라를 뺏긴 이후 처음으로 연달아 거둔 이 독립군의 빛나는 승리. 특히 간도의 조선인들은요, 남다른 감회를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왜? 저 승리에 나도 포함이 돼 있다. 함께했다. 못했으니까. 그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